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사람의 무덤조차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그리고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주인공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은 천재 발명가라고 알고 계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천매의 또 2년 어느 날 곤장 80대를 맞은 후 역사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죽음의 기록도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장영실이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관노 출신이었습니다. 동래현, 지금의 부산 지역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시대 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장영실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생 관에서 자비를 하다가 죽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비범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결국 한양까지 소문이 퍼졌고 태종 12년 도천제라는 인재 추천 제도를 통해 궁궐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노비가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조선은 농업국가였습니다. 농사의 성패는 곧 나라의 흥망과 직결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고 정확한 절기를 파악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할 과학기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조선만의 독자적인 천문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켜줄 사람으로 장영실을 점찍은 것입니다. 세종은 첨세티 21년 장영실을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중국의 천문 기술을 배워오라는 특명이었습니다. 장영실은 그곳에서 천문기구의 원리를 완벽하게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장담컨대 여러분은 그의 업적 목록을 보면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732년 간해, 1133년 혼천해, 1134년 자경루와 앙부일구, 1137년에는 현주일구, 천평일구, 정남일구, 규표, 일성 정시까지 불과 몇 년 사이에 조선의 과학 수준을 수백 년 끌어올린 것입니다. 자경루는 물의 힘으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인형이 종과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앙부일구는 해시계로 종로와 해정교에 설치되어 백성들이 처음으로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천에는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면서 동시에 시간을 알려주는 놀라운 기구였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정도 업적이면 당연히 높은 벼슬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영실이 승진할 때마다 신하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노비 출신이 어떻게 양반과 같은 벼슬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종예스품 상의원 별자에서 시작해 정5품 사직, 정4품 호군, 그리고 마침내 첨세세 38년 종3품 대호군까지. 노비 출신이 종3품에 오른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신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1142년 3월 16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장영실이 감독하여 만든 세종의 가마가 시험 운행 중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왕의 안위와 관련된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원부에서는 장영실과 관계자들을 불경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자세히 보면
당시 가마 제작에는 장영실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시 관리 조순생, 선공감 관리 임효돈, 최요남 등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실록에 따르면 장영실은 가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묵인한 것은 오히려 조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장영실에게는 곤장 80대의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서 조순생은 무죄 방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년간 함께 꿈을 이룬 장영실을 세종은 왜 버린 것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자가 가마 하나를 튼튼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부터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의금부와 사원부에서는 조순생의 개입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세종이 이를 묵살한 것도 이상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노비 출신이 종3품까지 올라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대부들의 모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장영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장영실은 곤장 80대를 맞고 파직된 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후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언제 죽었는지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600탐만제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입니다. 왕의 사소한 일상까지 기록한 이 역사서에서 20년간 세종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장영실의 이후 행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무덤이 없다는 점입니다. 생가터도 없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장영실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장영실이 곤장 80대를 맞고 사망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장영실에게 곤장 80대는 치명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했다면 그 기록이라도 남아야 합니다. 종3품 관리였던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장영실이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는 설입니다. 본관인 아산 지역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셋째, 장영실이 해외로 떠났다는 설입니다. 뮤지컬에서는 장영실이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설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러나르도 다빈치의 비행기 스케치가 장영실의 비차 설계와 흡사하다는 흥미로운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챔사고 32년 이후 장영실에 관한 공식 기록은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종은 20년간 총애했던 장영실을 버렸을까요? 왜 그의 이름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처럼 보일까요? 세종은 천세고 50년 승하할 때까지 장영실을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격루가 고장 났을 때도 새로운 과학기구가 필요했을 때도 장영실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직이 아니라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세종의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신하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장영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세종이 장영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궁궐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정치적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장영실의 실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조선 최고의 천재가 하루아침에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 500년 전의 기록조차 완전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 장영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격루는 지금도 남아있고 앙부일군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덤도 초상화도 마지막 기록도 없습니다. 어쩌면 장영실의 진짜 유산은 그가 남긴 발명품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